여러분들은 3050 클럽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3050 클럽. 3050 클럽. 이게 뭐냐면 3만 달러, 이제 전 세계 중에 3만 달러가 국민 총 이제 소득 말하는 거야.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으면서 인구는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나라. 3만 달러가 넘으면서 인구는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나라. 전 세계에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7개의 나라가 있어요. 7개. 영국, 일본, 미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가 3050 클럽에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 GDP, GNI, 1인당 이제 국민소득은 세계에서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한 30위 정도 돼요. 3만 달러가. 2018년도에 3만 달러 넘었어요. 2017년은 2만 8천, 9천 이렇게 됐고요. 2018년이 돼서 3만 1천 달러인가 3만 100 몇 달러인가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넘은 지 얼마 안 됐죠. 다른 나라는 비교적 빨리 이제 3만 달러가 됐죠. 자, 이렇게 보면 일본 인구가 1억 3천만 명이에요. 정말 인구 많아요. 일본 보면. 우리가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러죠. 인구가 엄청 많고, 저 옛날만 해도 4만 6천 달러고 그랬는데, 일본은 좀 낮아져서 지금 한 3만 8천, 3만 9천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만 2천 달러 정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GNI 국민 1인 총소득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느끼죠. 미국은 인구가 3억 명이 넘어요. 지금은 4만 달러가 아니라 거의 6만 달러 이 정도 되고 굉장히 높아요. 저건 좀 몇 년 전일 거예요. 프랑스 인구가 6천만 명이 넘어요. 인구가 참 중요해요. 보면. 그리고 이탈리아가 이제 6천만 명이 넘네요. 이탈리아 별로 안 많을 것 같은데 6천만 명이 넘어. 그리고 독일이 이제 8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이 6천만 명이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5천만 명이 넘었는데 올해가 최고점이라고 그래요. 인구 밀도 이렇게 쭉 전에 70년대, 80년대 막 상승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만하게 하면서 이제 슉 내려가고 있어요. 올해가 최고 정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3050 클럽에서 몇 년 후에 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그 위험이 좀 있죠.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GDP 일인당 총소득 수준을 이렇게 한번 보면 GNI 이런 걸 보면 2013년도에 2만 6천 달러였고요. 2017년도에 2만 9천 달러, 2018년도에 3만 1천 달러가 된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국민 총 생산에 대한 내수 비중인데, 이 내수 비중은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아이고,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우리나라 그래프를 보면 이쪽 제일 아래가 60년대, 70년대 아주 옛날 얘기부터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빨리 성장을 했는지 여기가 이제 94년이죠. 94년에 이제 1만 달러가 넘었어요. 1만 달러가. 그리고 2006년에 2만 달러가 넘었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막 올라가는 데가 여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거의 이렇게 20년 동안 10몇 년 집권하면서 아무것도 못했어. 이제 올라가지 않았어.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여기가 이제 전두환 정권에 들어설 때죠. 전두환 정권에서도 여기 좀 있는데 쭉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어요, 전두환 정권이. 그러다가 이제 그 노태우 정권하고 김영삼 정권이 쭉 계속 올라가다가 김영삼 정권 말기에 툭 떨어졌는데 이게 IMF 때죠. 축 떨어져 이만큼 떨어졌죠. 이만큼 떨어졌지만 옛날에 비하면 엄청 많이 올라온 거죠. 이제 IMF 때 딱 죽겠다 했어도 사실은 그래도 이만큼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때가 2003년 정도 될 거예요. 2003년에 이제 카드 대란이 생기거든요. 카드 여러분들 다 기억할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쭉 올라갔는데 2008년, 7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모기지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서브프라임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채권이거든요. 가장 낮은 주택담보거든요. 이게 신용 등급이 가장 낮은 거야. 신용 등급이 가장 낮은 것까지 대출을 해줬어. 은행들이 대출을 끝없이 해줬는데 대출을 해준 것까지 나중에 그걸 가지고 증권사에 가가지고 보증을 받는다고요. 증권사에서 돈을 또 끌어와.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제 하여간 위험한 것까지 다 해가지고 긁어가지고 금융사,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다 그것을 보험을 다 해주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빠르게 쫙 올라갈 때거든요. 모든 자산들이 주택 담보대출 이런 것이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좋은 자산이든 나쁜 자산이든 사기만 하면 그냥 올라가. 사기만 하면 자산이 막 올라가. 그러니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가리지 않고 이제 다 이제 대출을 해줬고 그거를 은행사가 보증을 해줬어. 아니 은행사가 아니라 이제 보험사가 보증을 해줬어요. 그래 보험사가 보증을 하면서 거기서 또 돈을 끌고 왔거든요. 그리고 보험사가 이제 보증을 하면서 또 이제 투자자들에게 또 이제 그 큰 손들에게 또 이제 또 돈을 받고 하여간 복잡하게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모기지 사태가 이제 한 번에 촥 떨어지는 게 생긴 거죠. 그 여파로 리먼 브라더스라는 보험사, 이제 LIG 생명 같은 보험사거든요.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면서 2008년도에 전 세계가 그냥 폭락해지는, 우리나라도 폭락했잖아. 폭락했는데 요만큼 올라가서 폭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폭락이 이만큼 쭉 빠졌으면 베네수엘라는 이만큼 올라갔다가 그냥 곤두박질 쳤거든요. 이 아래까지 마이너스가 될 만큼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는 이제 저렇게 거의 내란 위기에 빠진 거고, 우리나라는 IMF라 하더라도 이만큼 때 빠졌잖아. 만약에 IMF 때 이만큼 $100로 축 내려갔으면 우리나라도 밀란이 생겼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이만큼 생각보다 덜 빠졌다. 그리고 2008년에도 덜 빠졌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GNI가 점점 올라가가지고 지금 $30,000 시대가 된 거죠. 정말 빠르게 이제 오르간 거죠. 세계 우리 7개 나라 GNI 수치를 보면 좀 현재 우리 이 전 세계의 어떤 경제의 흐름, 금융의 흐름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국가별 1인당 GNI 변동 추이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밑에 여기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10,000, 2000년도, 여기가 2000년도인데 $10,000 겨우 넘어서부터 시작이 됐죠. 다른 나라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대부분의 일본 이런 나라들은 다 $20,000 넘어서 했고, 일본하고 미국은 이제 $40,000 가까이 돼서 시작이 된 거예요. 2000년도가. 그렇게 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10,000인데 이렇게 쭉 계속 GNI 수치가 계속 올라가서 $20,000가 넘고 잠시 주춤을 해서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리먼 브라더스 2008년 이때죠.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쭉 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국가의 GNI, 1인당 GNI가 $30,000까지 이르게 됐죠. 계속해서 이제 오르고 있는 것이라서 희망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더 오른 나라가 있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미국을 볼게요. 이게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시작부터 36,000달러인데 쭉 해서 계속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2008년에 좀 떨어져요.
잠깐 떨어지더니 금방 올라가. 야, 이거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굉장히 빨리 극복한 거예요.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아요? 돈을 엄청 많이 풀었어. 돈을. 금리를 엄청 제일 낮추고 뭐 돈을 계속 찍어냈어요. 국채 발행하고 말해가지고. 대신에 이제 이 나라들이 유럽에서 이제 2008년을 극복한다고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했더니 유럽이 가, 그리스가 가, 이탈리아가 가, 스페인이 가 말하지. 2011년, 12년 유럽 몇 개 나라가 훅 갔어요 그때. 지금은 좀 많이 회복이 됐지만 여기도 우리가 계속 올라가잖아. 이 나라들도. 이게 이제 이게 독일인 요게 지금 노란 게 영국이네요. 이 파란 게 영국이에요. 영국이 엄청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까지 잘 사는 나라 아니네 보니까. 영국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올라갔다가 2007년도 여기가 최고점이에요. 여기에서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내려가지. 리먼 사태에 쭉 내려오더니 회복을 못하다가 겨우 2015년, 16년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17년 다시 또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일본이고 이게 영국이고 이게 프랑스고 이탈리아고 이러거든요. 이 제일 위에는 미국하고 우리나라만 빼고 이탈리아를 비롯한 프랑스, 영국, 독일 이 나라들은 전부 다 꼬꾸라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 나라들이 지금 2008년도 이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가고 최근에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잠깐 2014, 15년 조금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 이태리예요. 이태리가 좀 낮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다음이 이태리네요. 그냥 듣기만 하시라고. 듣기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앞에를 앉아야지. 앞에는 보이죠, 그죠? 보이죠, 앞에는. 아, 이걸 보고 이게 보인다고 보살님이. 아, 우리 보살 완전 짱이십니다. 짱이십니다. 네. 보살님은 여기 별 관심 없고. 근데 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게 이제 GDP하고 GNI 차이예요. GDP는 이제 국민 총생산을 말하는 거고 GNI는 그거를 인구수로 나눠서 1인당 국민소득이거든요. 3만 달러가 넘은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면 그 GNI 수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30위권이에요. 30, 뭐 1위, 뭐 28위 이 정도예요. 3만 달러가. 왜냐하면 룩셈부르크가 10만 달러가 넘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이 룩셈부르크는 한 사람이 1년에 버는 돈이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지. 그럼 4인 가구면 6억이라는 4인 가구는 1년에 6억을 벌어. 와, 생산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야, 이런 나라들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도대체 뭘 해먹고 살길래 저렇게 8만 달러, 7만 달러 이러고 있는 거지? 도대체 뭐 하는 나라? 공장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자원으로 먹고 사나? 미국이야 뭐 워낙 공룡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카타르는 이제 석유로 먹고 살잖아. 덴마크가 기적의 나라예요. 덴마크가 좀 특이한 나라예요. 덴마크의 종족은 앵글로색슨족이거든요. 어떤 나라의 앵글로색슨족이죠? 영국의 앵글로색슨족이잖아. 원래 영국은 켈트족인데 영국이 한참 고생할 때 이 덴마크 쪽에 이제 이렇게 원군을 청해가지고 군사들이 이제 영국에 가요. 덴마크 군사들이. 덴마크가 본래는 바이킹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갔는데 영국이 너무 좋은 거야, 날씨가. 영국 날씨가 비 많이 오잖아요. 덴마크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영국 가니까 살맛나. 막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영국에 주저앉아서 앵글로색슨족이 거의 지배하다시피 해가지고 영국은 지금 앵글로색슨족이 많다 그러죠. 덴마크는 그런 거 보면 척박한 거예요. 근데 덴마크가 지금 여기 보면 파리잖아, 파리. 6만 달러 가까이 같아요. 이 자원도 없고 척박한 나라가 어떻게 된 거지? 이 덴마크는 이제 한때 스웨덴하고 뭐 이렇게
이런 노르웨이 쪽도 다 점령하고 본인의 나라에서 좀 큰 나라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땅을 다 뺏기던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정말 조그만한 지금 작은 나라가 됐는데 그 나라가 국토가 척박하고 산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막 그렇대. 근데 이것을 국민 영웅이 일단 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 땅들을 전부 다 개간을 해서 낙농업부로 바꿨대요. 땅을 전부 다 개간을 했대. 그래서 덴마크 하면 치즈 유명하잖아. 유제품이 유명하다고요. 그 본래 그 산이었던 것을 개간해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신기한 나라죠. 어쨌든 그렇고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32 정도 돼요. 3만 달러가. 그런데 우리나라 11위다. 우리가 11위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가 11위냐면 바로 이 GDP가 11위예요. 국민 총 생산이 경제 규모가 이걸 가지고 이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1위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인구도 많고 또 GNI 수치도 많고 하니까 당연히 미국이 19조 달러. 19조 달러 감이 안 오네. 19조 달러면 그럼 얼마큼이지? 그리고 중국이 12조 달러예요. 중국 지금은 옛날에는 소련하고 미국이 세계에서 이제 그 양대 제일 큰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G2가 미국하고 중국이 G2가 이제 됐다고 할 수 있죠. 이만큼 경제 규모. 그 뒤로 따르는 게 일본이에요. 우리는 독일이 더 나을 것 같았잖아. 우리는 독일이 더 나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이 더 그 경제 규모가 더 커요. 일본이 굉장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인구 규모가 더 커서 그런지 4조 거의 5조 달러죠. 독일은 이제 3조 6천억 달러.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이죠. 우리는 독일, 프랑스, 영국이 유럽은 별로 그렇게 이제 우리 눈에 별로 없어. 우리는 1등 아니면 상대 안 하잖아.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일본도 저 손톱에 때만도 못한 여기는데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정도야 뭐 제끼고 그냥 미국만 상대. 그런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지금은 중국은 너무 위험하잖아.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국에 공장 많이 갖다 놓고 중국 수출을 우리가 엄청 많이 하고 있죠. 25% 이상을 중국에 수출해요. 미국은 10몇 프로인데 중국 무역 의존도 훨씬 높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한 번씩 이렇게 사드 보복한다고 이렇게 당했잖아. 지금도 또 당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은 사드 보복까지는 안 하는데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제 무역의 규모가 어디로 많이 들어가냐면 홍콩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중국 교역량의 20%나 홍콩으로 해서 들어간다고.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 홍콩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가 봐.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홍콩이? 지금 몇 주째? 몇 달째 지금 계속 농성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중국으로 들어가야 될 수출 물량의 타격이 이제 암암리에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 보면. 무역이니까. 근데 군대들이 지금 거기 주둔하고 있고 난감한 거죠. 이제 홍콩으로 들어가는 게 홍콩 교역량이 이제 이 3인가 4인가 그러거든. 우리나라하고 홍콩하고 교역량이 엄청나게 많아. 베트남이 이제 교역량이 3인가 되는데 그래 중국은 안전하지 않아.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유럽들 봤죠? 유럽들 내려꼬라고 골로 가는 거 박스권으로 점점 저성장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성장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도 다 알아. 세계에서 제일 성장을 많이 하는 나라 모여있는 곳 동남아시아예요. 동남아시아는 5% 이상씩 다 성장. 베트남도 뭐 6%, 7% 성장하고 인도네시아도 5%막 이렇게 성장하고 미얀마 빼고 태국하고 이렇게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급성장을 하고 있어. 그런데 한류가 또 대단하네. 우리나라의 기업 인식도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삼성하고 LG가 가전제품 글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전에는 그 전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동남아시아 가보면 일본 차에 일본 제품밖에 없었어. 거의 뭐 99%가 일본 제품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역전이 돼 가고 있죠.
신식이고 좋은 거는 한국 제품이야. 조금만하고 좀 질 안 좋은 건 일본 제품이고 가전제품이에요. 지금 자동차 시장도 이제 바꿔가고 있죠. 현대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인도네시아하고 경제 자유협정을 맺었어요. 이달에 맺는다고 막 떴거든요. 그거는 인도네시아는 그 경제 규모가 엄청 커요. 여기 인도네시아 여기 안 나오나? 인도네시아 안 나오네?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3억 명, 2억 5천만 명, 3억 명 가까이 돼 인구가. 그리고 그 자카르타가 자꾸 가라앉는데 그래가 수도 이전을 한다고 그래요. 수도 이전을 우리나라 기업이 수도 이전을 맡아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동남아시아를 엄청나게 진출을 많이 해서 이렇게 인도네시아나 이제 태국이나 베트남에 진출을 많이 하는데요. 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제 한류라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삼성하고 LG가 잘해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쪽에 진출을 하면 이제 이렇게 그 기술을 전수를 해준다라고 그래요. 일본은 거기서 수십 년째 삐대고 거기서 피 다 빨아먹었는데 일본은 남겨놓은 게 없대. 근데 이제 한국이 진출을 하면 한국에서는 기술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태국이든 인도네시아든 일본은 싫어 이제 이제 한국하고 할 거야 이제 코리아하고 할 거야. 대부분 정치인들이나 이제 경제인들도 한국을 다 선호한다고 그러죠. 그러니 지금 이제 동남아 정책을 써야 되고 중국하고 바꿔가지고 중국도 해야 되고 이제 동남아도 좀 우리나라 물건들을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 이 저쪽인 그 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라고 그러거든요. 중동 지역에 도시 중동 지역은 이제 석유를 많이 팔아서 그런지 SOC 사업을 하면 거대하게 해요. 우리나라 울산 같은 도시를 만드는데 100만 명이 사는 도시를 만드는데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빌딩 숲을 만들고 도시 계획 도로를 만들고 인프라 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중동이 사실 무서운 나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저 이제 남미는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자기 석유 나는 거 믿고 정책을 엉뚱하게 써가지고 복지 정책을 엉뚱하게 써가지고 다른 개발을 안 하고 석유만 믿고 해서 망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잖아. 근데 중동은 특이하게 머리가 돌아가. 우리가 알기는 만수르 뭐 이것만 생각하잖아. 개콘에 나오는 만수르만 생각하잖아. 근데 일본 그 중동의 왕자들은 신식 교육을 다 받고요. 경제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계획을 세워요.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거야. 놀라운 게 있는데 다음에 보여줘야 되겠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밭농사를 짓는데요. 사막에다 농사를 지어. 사막에다가 스프링클러를 달아가지고 그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목표가 뭐냐면 곡물 수출 국가가 되는 게 목표예요. 거기서 이제 밀 재배를 해가지고 자기들 곡물 수출 국가 1위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땅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 넓은 땅에 그 밀을 심어가지고 팔겠다는 거죠. 상상이 안 가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걸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지금 이제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지금 곡물을 수출하고 있어. 너무 신기하지. 예. 그런 이제 그 나라들을 하고 계속 그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도하고 브라질이 들어있다는 건 좀 특이하죠. 7위, 8위가 인도하고 브라질입니다. 세계 그 GDP 순위로 볼 때 대국이죠. 인도하고 브라질은 인구도 많고 땅덩이도 넓어가지고 대국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인도네시아가 16위잖아, 봐봐. 16번째. 1조 달러가 넘잖아요. 16위니까 작은 게 아니죠. 다음으로.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3050 클럽에도 들어가고 또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3만 달러가 넘기도 하고 이러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각종 지표가 안 좋은 게 너무 많아.
이것은 뭐와 같냐면 청소년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쯤 되면 하루 자고 일어나면 일생이씩 커. 그 몇 달만 애들 보잖아. 이만큼 커서 와. 이만큼 커서 오고 이만큼 커서 오는데. 근데 나보다 그렇게 크다고 해가지고 얘가 어른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렇게 급성장을 하긴 했어. 근데 아직 철이 안 들었어. 그래도 이제 국가 간의 그 국민들 간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뭐 자살률도 뭐 다른 것들도 이따 얘기할 텐데요. 일단 신뢰도 이게 참 중요하잖아. 신뢰도라는 건 널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냥 여러 명 만나면 다 믿어 그냥 믿어. 이게 신뢰도가 높은 거고 안 믿으면 신뢰도가 낮은 거죠. 신뢰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누군지 알아요? 덴마크요. 74, 75%가 이 나라 사람들 무지무지 착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 만나면 다 믿고 일단 믿고 만나는 거예요. 10명 중에 7, 8명이 난 당신을 믿어요 라고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뢰도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덴마크가 그 척박하면 덴마크는 사실 바이킹이 우승이거든. 선조들 보면 해적들 해적인데 후손들이 다 착해졌다니까? 좀 특이하잖아. 선조들은 전부 다 해적인데 지금은 착해져가지고 1등이 세계에서 제일 착한 순위 1등이잖아. 자,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전부 다 이게 유럽의 북유럽 쪽에 있는 거죠. 핀란드는 동유럽 쪽에 있고 전부 다 유럽인데 72, 67, 66, 61 그래도 10명 중에 6명은 서로 믿는다고 하면 다행이죠. 우리나라는 10명 중에 미국은 10명 중에 서너 명이 상대를 믿어. 이 정도면 약간 불안하다 할 수가 있어요. 정상이 아닌 거지 사실은. 반 이상이 좀 불신을 하고 만나니까. 우리나라는 더 낮아요. 우리나라는 2.6명, 10명 중에 두세 명 정도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만나면 일단은 의심부터 하고 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난 널 믿어가지만 속으로는 하나도 안 믿는 이런. 이게 또 사실 문제예요. 그 신뢰가 없으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오해가 이제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식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가 이제 있는데요. 또 언어 쓰는 것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도 많아요. 우리는 친일파 적대라라 이러면서 친일파 재산 환수하고 몰수하라. 친일파가 국회의원이 말이 되냐 이러면서 친일파가 경제에 진출하고 정치에 진출하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 근데 친일파, 친중파, 친미파 이게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친중이라는 건 그냥 중국하고 친해. 친미하면 그냥 미국하고 좀 잘 지내. 근데 친일파는 아니잖아요. 친일은 그 뒤에 매국노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친일파에는 매국노를 줄여서 친일 매국노를 줄여서 친일파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재산을 몰수해야지. 당연히 매국노니까. 유한용의 후손들 재산 다 몰수해야 되죠. 동의하죠? 유한용 후손 다 유한용 후손들이 일제시대 해먹은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 이완용만 그러겠나? 그 정부에 줄을 대가지고 전국 땅을 소지한 게 얼마나 많아. 그 후손들이 다 몰수해야죠.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몰수를 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일본의 이제 기자들이 막 해가지고 신문 방송에다 내봐요. 일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코리아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 우리 그렇게 미워하니? 그걸 이제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몰래 친일 매국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일본하고 그런 기자가 한 번씩 이제 일본에 뜬데 이제 재산을 몰수해라 뭐 이렇게 국회의원 퇴출해라 이런 것들이 일본의 기사로 신문 방송에 한 번씩 나온대. 그러면 이제 일본하고 이제 왔다 갔다 교류하는 사람들한테 전화 온대. 네 기업은 괜찮아? 국가에서 몰수한다는데? 이러면서 너 회사는 괜찮아? 이러면서 너네 집은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이게 오해잖아요. 완전 오해. 신뢰도가 형성이 안 되면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팔방미인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한대요.
제가 여러분 보살님 팔방미인이에요? 거사님 팔방미인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팔방미인이라는 건 서울대 나왔고 그리고 그 뭐지 돈도 잘 벌고 무슨 회사 사장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잘생기기도 하셨고 그리고 노래도 잘하시고 그림도 잘 그리시네? 그리고 말씀도 잘하시네? 이런 사람을 팔방미인이라고 그러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팔방미인 하면 욕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 방랑하다가 그냥 끝나는. 그래서 당신은 팔방미인이다라면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된대.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고. 이런 게 언어적 오해인데 신뢰가 형성이 안 되면 이런 오해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못한 데가 있네요. 슬로바키아 사람 10명 만나면 9명이 다 의심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덴마크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 정말 이상한 거죠. 2명, 3명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가 빨리 신뢰를 회복을 해야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해 줄게요.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허약한지 이제 다 완전 사춘기라니까 지금. 출산율 아까 얘기했잖아요. 0.97이라고. 기록을 완전히 깨고 있죠. 일본도 이제 1.22에서 다시 올랐어. 1.47, 뭐 1.5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일본도 신기하게. 정부에서 노력을 했는가 봐. 김지영을 보면 정말 애 낳고 싶지 않겠더라. 김지영을 보면 여기 직원들 많이 계시네요. 여기. 여러분들 애 키울 때는 그래요. 지금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거기 김지영 보면 자세히 나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고 뭐 어디를 가고 커피숍에 가고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본다는 거지. 여러분들 애 키울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내가 이제 아이를 잘 보면 되는데 지금은 사회적 시선까지 이상하게 이제 되고 그때는 앞에서 말하는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까는 사람 별로 없었잖아.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할 것이지. 사람이 들리게 얘기까지 하고 막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도 육아 스트레스도 큰데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또 큰 거야. 그런 출산율하고 노인 빈곤율 50%. 여러분들 이제 다 65세가 지나고 나면 2명 중에 1명은 그냥 빈곤한 거예요. 가난해요, 가난해. 가난뱅이다, 그냥. 가난한 이유가 가면 보면 자식들 결혼시킨다고 다 가난해서. 결혼 자금 준다고 재산의 3분의 1을 결혼 자금으로 다 줘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살라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빈곤하는 거죠. 근데 OECD 평균은 10명 중에 1명만 빈곤하다고 느끼고요. 심지어 네덜란드 사람들은 100명 중에 2명만 빈곤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와, 이 나라 굉장히 완전 천국이야, 천국. 극락이 따로 없어, 극락. 10명 중에 2명만 빈곤하다고. 우리나라 10명 중에 5명인데 네덜란드는 100명 중에 2명만, 2%만. 저런 나라가 있나, 세상에. 자살률 높은 거야 뭐 말할 수 없죠. 자살률 세계 최고죠. 터키의 10배가 넘어요. 터키 사람들보다 10배가 자살을 더 많이 해요. 북한도 자살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건강하다. 손 들어봐. 일이 많은데 2명밖에 없어. 몸을 말하는 거야, 몸을.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뉴질랜드는 91%래요. 10명 중에 9명이 나는 건강하다라고 느낀대. 너무 부럽다, 정말. OECD 평균은 66%. 10명 중에 6, 7명 정도는 그냥 나는 건강하다라고 느낀대. 우리나라는 10명 중에 3명만 건강하다고 느껴. 10명 중에 3명만 건강하다고 느끼는 거야. 예? 방송 다 건강에 대한 거 나오니까. 그러니까 건강 염려증이 있죠. 저도 건강 염려증이 있어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데도 나도 건강 염려증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 지출 비중.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다. 뭐 이렇게 복지 예산 조금만 늘리면 포퓰리즘이다. 뭐 이렇게 베네수엘라랑 자꾸 비교하는. 아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무식하면 자꾸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거들먹거리냐고. 비교가 안 되는 나라를 좀 비교가 되는 나라를 해야지. 베네수엘라는 석유만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석유로만 먹고 살았고 잘 나갈 때도 석유만 있었고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나라가 베네수엘라고. 그리고 석유가 좀 잘 팔 때는 정말 포퓰리즘 전체 복지 예산을 뭐 엄청 막 썼어요. 그러지만 지금은 석유 가격이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가 망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르다고요? 우리나라는 복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이제 노인 복지도 더 많이 늘려야 되지만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 복지를 엄청 늘려야 돼요. 그 출산율 때문에 다 문제라고 하지만 예산을 보면 아동 청소년은 깎여요. 지금 예산이 놀라워. 지금 출산율 쪼쪼고 하면서 왜 깎냐고. 아동 청소년 우리 아동센터 있는데 우리 아동센터 있는데 아동 청소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늘려. 제가 이렇게 아동 청소년 예산을 늘릴 것 같아가지고 정말 잘 되라는 그 법인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법인을 만든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순수한 의도로 했어요. 근데 농담으로 얘기하면 점점 이렇게 아동 청소년 예산은 점점 늘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줄어들고 있다니. 그런데 평생교육을 만들었잖아요. 평생교육 예산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육 예산이니까. 근데 뭐지? 이러면 이제 결국은 이쪽 그 복지 지출로 보면 프랑스가 복지 지출이 예산의 30%를 써요. 우리나라가 이제 500조, 520조 막 이렇게 슈퍼 예산을 지금 국회에 올렸잖아요. 작년이 470조인가 480조였는데 이제 한 50조 늘어서 500조가 넘었어요. 500조 500조 중에 이제 10%면 50조거든요. 50조? 50조 쪽으로 지출하는데 이 프랑스는 30%예요. 30%. 500조면 한 150, 180조 정도를 그 복지 예산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고. OECD 평균으로 보면 23% 정도 쓴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2배 이상 써도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거죠. 지금 노인수당 많이 주고 있죠. 보살님 노인수당 받아요? 좋겠다. 네, 많이 받으시네. 그래 이제 우리는 이제 노인들에게 이렇게 노인수당 준다는 것도 반대가 얼마나 많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요. 다른 나라는 더 많다고요. 정부 신뢰도 했고요. 자, 이런 데다가 이제 더 큰 또 문제가 있어. 뭐냐면 이제 아까 처음에 말한 이제 이렇게 82년생 김지영 이 문제죠, 이 문제. 청년 문제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보살님 나도 말 좀 해요. 말씀은 집에 가서만 하시고. 보살님 너무 귀여우셔.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보살님. 이렇게 이제 지금 80년대, 90년대생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랬죠. 이 80년대생, 90년대생이 참 문제 있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고 가능성이 많다 하면 가능성이 많은 세대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가능성이 많은 세대를 어떻게 쓰고 있나? 어떻게 지금 이 세대들이 나를, 왜냐하면 이들이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되니까 우리는 따라가야 될 세대가 되잖아요. 이제 이 20대, 30대 열심히 해서 40대 이제 많은 것을 이루는 게 보통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대의 20대, 30대에 거부된 사람도 적지 않아요. 많아요. 여러분이 안 돼서 그렇지. 많은 사람이 거부가 됐었어요. 보면. 근데 지금은 80년대, 90년대생 중에 거부가 되는 사람이 참 잘 없어요.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는 중소기업의 사장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재벌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는데 70년대생부터 이게 삐걱대기 시작한 거죠. 70년대생부터 이렇게 저도 70년대생인데요. 그래도 70년대생은 그래도 좀 나아. 마인드 어떤 일을 하는데 마인드가 희생도 할 줄 알고 양보도 할 줄 알고 배려도 할 줄 아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거 있죠. 요즘에 유준원 얘기 나왔잖아요. 유준원. 유준원이 74년생이에요. 유준원이 누구냐면 이제 사모펀드 업계의 그 사모펀드 업계의 큰 손이에요. 74년생인데 사모펀드 업계의 큰 손이에요. 근데 이제 좋은 의미의 큰 손이 아니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이제 사모펀드의 큰 손으로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지금 검은 손을 움직이고 있어.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 우리 이제 주식에 상장됐다가 폐지된 회사가 11개예요. 1년 동안 폐지된 회사가 11개라고요? 망했다라는 거지, 이제. 다 분해시켜도 망했다. 11개가 망했어. 그냥 기업이 망한 게 아니라 이제 상장됐다가 망한 게 11개라고요? 그런데 그 11개 중에 9개가 이 유준원 상상인 그룹 대표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9개를 망하게 한 거예요. 11개 중에 9개를 망하게 한 거예요. 사모펀드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실하게 나온 것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고 시키고 기업 구조 조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건실하게 해서 기업 가치를 올려서 팔아요. 한 3배 정도, 3배 정도 해서 판다 하더라고, 보통. 2배, 3배까지만 수익이 내서 창고에 한 3배 정도 해서 판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모펀드를, 그래야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사모펀드라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에 투자한 엘리엇 같은 경우는 반값이 됐거든요. 현대 주가가 반값이 됐잖아. 그런 것처럼 사모펀드가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수익을 내야 되는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이제 이렇게 부실한 거를 건실하게 해가지고 팔면 제일 좋죠. 그런데 부실하거나 건실한 걸 사가지고 분해시켜가지고 다 이제 뽑아 먹고 매각시키거나 상장 폐지시키거나 이거를 9개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폐지된 것만 9개니까 손을 뻗치는 것은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검찰과의 유착이죠. 검찰과의 유착. 검찰이 주가 조작을 하는 것을 방관했다. 주가 조작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발 들어오잖아요. 이제 인옥 보살님이 이렇게 그 보살님을 때렸어. 세게 때려가지고 피가 났어. 그래가지고 보살님이 남춘 보살님 저에게 와가지고 고발을 했어. 내가 경찰이에요. 내가 검사야. 그러면 이제 내가 인옥 보살님하고 짝짝꿍 하는 사이야. 그러면 이제 고발을 했으니까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소 유예를 하든지 기소 중지를 하든지 아예 기소 기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환을 안 하는 거지. 보살님이 최 보살님도 또 때렸어. 보살님 와가지고 제가 또 때렸는데 고발을 했어. 또 기소 기각을 하는 거야. 또 수증보살도 와가지고 맞았다고 또 이제 돈 띄었다고 이제 고발을 해. 기소 기각을 하는 거야. 이게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일방적으로 그 접수를 안 받는 거지. 접수를 여기 있는 보살님 혼자 이거 다 때려놓고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고발을 했는데 하나도 기소를 안 해. 이게 검찰이 이게 대통령보다 권력이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실질적인 권력은 검찰에. 자, 그 사이에 보살님은 이 사람한테 돈 떼고 저 사람 돈 떼고 돈 떼고 저 회사 망하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 사람은 몇 년 사이에 2007년만 해도 그 유준원 대표는 진짜 조그마한 학구방 같은 그 사무실에서 겨우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10년 만에 지금 주식계의 거부가 됐잖아. 그게 봐주는 게 없으면 또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래 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70년대생이야.
갑인생 74년생이야. 그런데 그래도 70년대생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50년대생, 60년대생보다는 더 나죠. 심지어 내가 지금 생각을 하잖아? 나도 70년대생인데 우리 동창끼리 만나면 나보다 잘 된 사람이 있으려나? 이러면서. 그러나? 사실 내가 뭐 잘 된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열심히 포기하고 있을 뿐인데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만큼이. 근데 사실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게 70년대생인데 70년대생까지는 봐줄 수 있다지만 이 80년대생, 90년대생은 참 난감합니다. 이게 본인도 힘들고, 이 사람들의 특징, 이 사람들이 기업들 사장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시냐면 이 밀레니얼 세대가 들어오면 일단 어렵대, 힘들어, 같이 소통이 안 돼. 한 60%가 그렇게 느낀대요. 뭐 그런 걸 느끼지 않는 게 이제 한 40%도 있지만요. 시간이 됐네. 우리 노래하고 끝냅시다. 노래하고 우리의 피아니스트께서는 노래를 좀 반주 좀 해주세요. 부처님께 귀합니다 좀 해주세요.